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량구입니다.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숫보기 특강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숫보기 특강을 통해서 33회 시험을 대비할 겁니다. 반드시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첫 시간이니까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겠는지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OT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부동산 투자. 다시 말해서 개론이라는 과목은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대상은 다양하죠. 주식도 있고, 그죠? 예금도 있고, 지금은 코인의 종류도 아주 많죠. 골드도 있고, 아주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은 딱 한 가지에 국한해서 나옵니다. 부동산에만. 따라서 우리 시험 준비를 하시다가 부동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고 후천적인 특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에게 야, 너네 집은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라고 정확하게 위치를 말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위치는 조선시대에도 그 위치는 존재했던 거죠. 그런 것들은 선천적인 거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아마도 농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택지로 이용되고 있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것은 후천적인 특성이죠. 따라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또는 후천적인 특성이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금과 부동산 가격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자, 정부가 금리를 정책적으로 낮추었더니 부동산 가격이 올랐죠. 코로나가 오기 전 세계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대한민국만 금리를 낮추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를 낮추었죠. 그럼 금리를 낮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가 용이하죠. 그럼 이 돈들의 일부는 부동산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상승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가 온 거죠. 그랬더니 세계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진 거죠. 그럼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럼 금리는 계속해서 낮추니까 이 돈을 빌려서 상당한 자금들은 부동산에 또 상당한 자금들은 주식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자산은 급격하게 뛰는 자산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하락하는 부분들도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양극화가 갈수록 강화되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은 단지 부동산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도 봐야 된다는 겁니까? 금리도 봐야죠. 주가도 봐야죠. 코인도 봐야죠. 그렇다면 경제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유리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으니까요. 그리고 자,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5억 주고 샀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10억이 된 거예요. 차익이 많이 생겼죠. 그럼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급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사를 못 가겠죠. 왜냐하면 집을 파는 순간 양도세 부담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집을 사는 순간 취득세 부담을 해야 되니까 현재 내가 살던 이 집을 처분하고 받은 매매 가격을 가지고 양도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낸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는 상대적으로 급이 낮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섣불리 투자했다고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론은 부동산학 개론은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집중 한번 해봅시다. 자, 몸 풀어보세요. 몸 좀 풀고 릴렉스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12개 단원을 정리해야 되고 12개 단원에서 사실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을 왜 학습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 번 퀴즈를 통해서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정답을 맞추는 분도 여럿 계셔서 이제 더 이상 퀴즈는 안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의 가격은 누가 결정하죠? 그렇죠. 시장이 결정하죠. 시장에서 누가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학습해야 될 파트가 수요와 공급 파트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치라는 개념과는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 가격이 고평가된 건지 저평가된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평가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과 감정평가라는 영역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 이 부동산이 고평가되었는지 아니면 저평가가 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고가품이죠.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살려는 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있는 예금을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렛대 효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라는 것, 금융이라는 것을 학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사세요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정부는 부동산 사지 마세요라고 한 적도 있죠. 우리는 이런 정부도 만났고 이런 정부도 만났고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만나고 있죠. 어떨 때는요, 가격이 계속 하락할 때는 제발 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라고 정부가 했고요. 우리는 그런 정부 시절에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까지 접했었죠. 또 그런가 하면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제발 다주택 가지지 마세요라고 하죠.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5개 제목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5개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서 10년 기준으로 볼 때 67.5%, 27문항이 출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은 몇 점을 받으면 합격입니까? 60점. 60점이라는 것을 문항수로 전환시키면 24문항이죠. 그러면 24문항을 맞추면 합격인데 12개 단원 중에서 5개 단원에 최근 10년간 평균 출제 문항 수가 27문항. 그렇다면 우리는 이 5개만 알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서 5개 파트에서 멀어지면 합격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학습을 하고 있는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 투자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유 자금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전제하고요. 그러면 선뜻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투자할래가 아니고 지금 경기가 어떤지를 알아야죠.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을 학습해야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입지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입지라는 말을 쓰죠. 입지. 일단 분위기상 강도 보이고 저 뒤편으로 산도 보이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전형적인 주거 입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예. 입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건설회사가 개발을 하더라도 잘 팔아먹기가 용이한 곳을 개발하겠죠. 다시 말해서 입지가 양호한 곳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개발을 하고 나서 무조건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회사도 부동산 관리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팔아야죠. 마케팅. 이 전체를 총괄하는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자, 제목을 쭉 보세요. 전체 몇 가지 파트가 나오죠? 12개 단원이죠.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이 전체 12개 단원이라는 거. 제목 한번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2개 단원들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최근 10년간 기출된 문항수를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입니다. 금융이네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수요 공급입니다. 전체 몇 개 단원이라고 했습니까? 12개? 12개 단원 중에서 이 5개 단원의 최근 10년간 출제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27문항을 이 5개 단원에서 집중해서 출제를 한다면 5개 단원과 아주 친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5개 단원에서 출제를 많이 할까요? 출제할 게 많다는 얘기죠. 또는요, 내용이 복잡한 것도 많고 수험생분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것도 많고 쉽게 표현하면 어려워하는 파트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문제를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항수가 적습니다라는 얘기는 학습해야 될 내용도 적고 그리고 난이도도 낮다는 얘기예요. 문항수가 많다는 얘기는 학습해야 되는 내용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난이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 이외를 한번 볼까요? 부동산학 총론에서 8%. 3문제 내지 4문제 나왔다는 얘기죠. 입지입니다.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 시장, 그리고 관리, 마케팅 순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이, 겨우 2.8%, 2.5%는 안 할래. 그런데 학습량이 엄청 적어요. 학습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도 아주 간결하고 쉬워요. 몇 가지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출제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볼륨도 적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정리해둬야죠. 가볍게 정리해두고 여전히 5개 단원에 집중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 10년간 출제 비율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꼭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여러분들이 걸어나가는 길이 순조롭게 쭉 가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중간 슬럼프도 올 것이고요. 지나갈 때마다 보니까 중개사무실도 엄청 많은데 내가 구태야 해서 저분들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거고 또 갑자기 또 자신감이 다운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자꾸 뭔가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올 때도 있을 것이고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다운되면서 찾아오는 자존감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도 막 생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OT를 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OT가 우리가 10월 시험 치는 그날까지 학습의 방향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고 매번 여기서 좀 힘을 많이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수험 기간 동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33회 시험, 그러니까 2022년 10월에 보는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자고요. 그렇다면 이 수험 기간 동안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용으로 사고하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학습하든 항상 시험용으로 사고하시고 이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지? 정답은 어떻게 찾아야 되지? 항상 시험용으로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제발 좀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열심히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시험 장소까지 가고 시험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가 지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로지 하나,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딩을 다니는 그 순간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얘들아, 공부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 준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 분이 실제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공부해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해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만 썼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야, 공부해라고 말을 했다면 그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부해라고 계속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렇다면 공부하는 방법을, 그죠? 제시하는 것.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것이 올바른 방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맙시다. 공부는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수험생이죠.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학생들은 지하철 등등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혜택 보는 것들이 많죠. 예, 그런데 수험생은 혜택 없어요.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은 반드시 시험 준비하셔야 돼요.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요. 정답은 말입니다.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말입니다. 해석해서 찾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정답도 못 찾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답은 항상 직관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수업을 듣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에게 뭐를 물어봐야 되느냐? 오케이. 당신이 설명하는 건 나는 이해하겠다. 좋아.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렇다면 어떻게 출제되느냐? 무엇이 출제되느냐? 어떻게 출제되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출제 유형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출제될지 무엇이 출제될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엉터리 강의를 하는 것이고 엉터리 학습을 하는 거죠. 무엇이 출제되고 어떻게 출제될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예. 출제 유형, 그것이 바로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답은 말입니다. 방금 어떻게 해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답을 찾으려면 반드시 키워드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잠깐 사례를 통해서 하나 정리하고 가볼게요. 우리가 입지론에 들어가면 상업, 공업, 주거 입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공업 입지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공업 입지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과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인데요.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당은 그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별의별 더티한 행동들을 하면서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까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기업의 목적은 이유불문하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겠네요. 총 수입을 극대화시키든지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든지.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하는데 그 사람이 베버입니다. 근데 또 어떤 누군가는 수입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해요. 그 사람이 레시입니다. 자, 그래서 유치한데 아주 유치한데 보세요. 비용이죠, 비용.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비업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은 수입이죠. 수입 COC죠. 그래서 레시도 수요도 다 COC. 자, 이런 유치한 건 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인트를 잘 잡아봐요.
한 사람은 비용을 강조했죠. 한 사람은 수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레시는 시장 확대 가능성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페버는 비용을 이야기한 사람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32회. 그러니까 우리가 33회 시험이니까 32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박스 안의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어떤 내용을 만나든 말입니다.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든 일단 근본적으로 이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먼저 포인트를 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운송비 관점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운송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소 운송비 지점에서 역시 비용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운송비가 다 비용이죠. 전부 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그래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베버가 주장했던 그 모든 내용을 학습해야 된다. 맞아요.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근본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학습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출제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베버가 살아왔던 일대를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사람의 삶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서 결론은 무엇을 가장 강조했느냐라는 거죠. 비용.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수험 기간 동안 네 번째. 항상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제하는 거 아니죠. 저자가 출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출제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출제자가 무엇을 좋아할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기출문제를 통해서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런데 33회 출제자는 기출문제를 별로 안 좋아해. 다른 내용을 더 좋아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문제는 말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문제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어떤 시험에서나 바이블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의 바이블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100%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제일 중요한 잣대라고요. 그래서 강량구는 매일 그걸 보는 거예요. 매일 기출문제 보면서 야, 그동안 이렇게 흘러왔으니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거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답을 좀 더 직관적으로 찾자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중요한지 암기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강량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암기할 것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반대로 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암기만 하면 될 것을 이해를까지 한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해를 해야 될 파트를 단순히 암기를 해다 답 찾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한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느냐.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방식대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시험과 관계없는 학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억지성을 개입해서 억지로 전달하고 무엇인가를 암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암기를 해서 나는 알고 있다라고 서로 착각하지 말자고요. 자, 6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조는 우리가 늘 다루었던 내용들이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강량구가 아닌 누군가의 강의를 잠시라도 구경을 하게 된다면 두 문자를 따서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가공, 기유 이런 식으로. 또는 쭉 이렇게. 왜 그렇게 강의를 하느냐 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죠. 여기 블랭크, 여기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블랭크 속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세요. 그렇게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가유 순세서 이렇게 외워버리면 또는 가공기호 외워버리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출제되고 지금 10년 이상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학습한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시험과는 관계없는 학습을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요. 그렇게 출제되어서 그렇게 학습을 했는데 가능 총소득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공기호 가를 기억했어요. 근데 시험 치르고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잠재 총수익이라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가짜가 없죠. 다 틀려버렸습니다. 첫 자를 단순히 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개론에는 흔히 동의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동의어가 아니라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루는 전체 내용 중에서 80% 정도는 다 미국 겁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미국 가서 그 영역의 학문을 하고 들어와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영어에 익숙하겠죠. 왜 반드시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까? 아빠라고 번역하면 안 될까요? 왜 꼭 아빠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엄마의 남편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아들의 아버지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론에서는 두 문자를 따서 첫 글자를 따서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것은 1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정답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그 내용 하나를 암기하기 위해서 거기서 잠시 첫 글자를 따고 해서 기억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학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같이 보세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가치를 전체를 쭉 보게 되면 둘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죠? 위에 있는 수익에서 무엇인가를 빼면 아래쪽에 수익이 나와요. 빼면 수익, 빼면 수익, 빼면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차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를 차감하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더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기타 소득. 그죠? 기타 소득은 플러스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이 다 마이너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순자가 들어가는 게 두 개가 보이죠? 순자가 들어가는 거. 자, 양쪽 같이 봐야 돼요. 그런데 무엇에서 무엇을 빼서 순 땡땡이 놓으려면 항상 뭘 빼야 되느냐? 비용을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순 땡땡이란 비용, 차감 이렇게. 자, 두 번째 세전을 보세요. 세전 현금 수지든 세전 지분 복귀액이든 세전을 구하려면 그 위에 있는 무엇인가에서 뭘 빼고 있죠? 그렇죠. 부채를 빼야죠. 부채를 뺀다. 그럼 첫 번째 전체 구조에서 마이너스를 하는데 유일하게 기타 소득만 플러스를 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기억할 내용에서는 두 가지. 순자가 보이면 비용 빼고 세전자가 보이면 부채 뺀다. 그것만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최근 기출문제 하나를 체크해 볼게요. 자, 30회 기출문제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차감한다. 이런 말들이 보이죠? 그런데 3번을 한번 보세요. 가산한답니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에서 무엇을 더한다라고 하는 그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기타 소득 또는 영업의 수익이라는 게 나와 있어야죠. 없죠? 그럼 3번은 틀렸겠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시험 문제라는 것도 변천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변천을 한다면 변천하는 그 방향에 빨리빨리 따라가야죠. 그래야 답을 찾는 거죠. 2년, 3년 지나서 변천한 방식을 학습하면 그건 의미가 전혀 없죠.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 치는 그날까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여기에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도 강량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만남에서 OT를 진행하고요. 자, 그리고 스페셜 에듀에서 진행할 강의 방법을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스페셜 에듀에서는 기초 이론,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원스톱으로 한번 쫙 다 끝내버릴 겁니다. 이 모든 이론들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의 학습을 한번 해보신 분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느낄 텐데 처음 시작하시는 이제 입문, 이제 갓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지? 아니, 좀 뭔가 좀 기초 과정도 있고 좀 기본 과정도 이렇게 가능하면 좀 내가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오로지 착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초 과정에서 만나는 것도 똑같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차이점이 뭐냐? 처음 접하느냐, 두 번째 접하느냐, 다섯 번째 접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쭉 그냥 재미없는 드라마 본다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나서 2회독 갈 때 조금 더 집중하시고요. 3회독 갈 때는 조금 더 집중하시는데 3회독 갈 때부터는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험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1회독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민할 것 없이 쭉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결론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양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한다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전체를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한 3회독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쉽게 받아들이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한 3회독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내가 취약한 부분만 집중해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점수가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스페셜 에듀에서 출간하는 교재는 딱 두 권입니다. 숙보기 하나, 그리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합친 그냥 문제집 하나. 이 두 권입니다. 이 두 권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고 나머지 특강들은 다 프린트로 여러분들이 프린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출력받아서 수업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 메모하시고 또 이제 메모가 되면 이제 문제 풀기가 불편하니까 그거는 이제 버리고 새롭게 또 출력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론은 물론 우리가 숙보기 특강에서 계산 문제 많이 다룰 겁니다. 많이 다룰 건데 계산 문제 특강은 최대한 빨리요. 계산 문제 특강은 2022년 1월에 지금 계산 문제 특강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해서 완강이 되면 1월 달에 가급적 빠른 시간에 계산 문제도 이제 빨리 좀 많이 접해야 될 거기 때문에 빨리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1월 달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강량구는 2021년 12월이나 또는 2022년 1월 달에 강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빨리 계산 문제 특강을 한 적도 없으며 이렇게 빨리 하는 학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5월 달 이후에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지금 계산 문제는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계산 문제는 10문제를 유지하거나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특강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특강들도 할 겁니다. 할 건데 일단 계산 문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올리도록. 그래서 특강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강을 다닐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강량구는 랜선으로 지금 만나고 있죠. 물론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학습할 때는 면대면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학습은 하겠지만 실제 우리는 랜선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으로 갈 겁니다. 대전도 갈 것이고요. 광주도 갈 것이고, 부산도 갈 것이고, 제주도도 갈 겁니다. 그리고 소도시도 갈 겁니다. 창원도 갈 거고, 진주도 갈 것이고, 많은 지역들을 다닐 겁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을 발송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TV를 근거로 해서 어느 지역에 우리 식구분들이 많은지를 보고 그 지역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않던 이 코로나가 또 심화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면대면으로 만나는 시간이 곧 진행될 것이고, 예상은 일단 2월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강을 하겠다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첫 번째는 랜선으로 만나기 때문에 면대면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지역 강의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오프 공간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우리를 만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합격을 해서 막상 이제 시장을 탁 나가려고 하다 보면 뭔가 대화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걱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역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대면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강의할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서로 얼굴을 확인하겠죠. 그 수험 기간 동안은 친하게 지내지 맙시다. 주소 서로 받고 연락처 받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괜히 또 그 시간에 수험 준비가 아닌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괜히 만나서 스트레스 푸는 거는 좋은데 혹시라도 공부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면을 터놓고 합격한 후에 지내야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1월 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22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월 달, 2월 달은 하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 전체 범위에서 50%는 1월 달, 나머지 50%는 2월 달.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진도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부분에서 한번 시험 보자고요. 내가 아직 보지도 않은 것을 문제로 만나면 일단 좀 불편한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도 안 되니까. 그리고 2월 달에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또 안 보고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는 당연히 전 범위 모의고사를 봐야죠.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전 범위 모의고사를 볼 건데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제 보편적인 우리 삶 속으로 되돌아가는 시기가 빨리 다가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이 전국 모의고사를 서울의 어느 특정한 학교를 하나 우리가 예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시험 보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학교하고는 일단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심한 상황이면 하기도 힘들고요. 만일에 하나 우리 식구분 중에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해결된다는 전제하에서 전국 모의고사도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022년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만. 스페셜 에듀에서 강의하시는 6명의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호흡을 맞추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걸어갑시다라고 제안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 방향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 방향보다는 저쪽 방향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이 분야는 전문가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또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이 시험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선배지 않습니까? 제가 더 경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걸어가자고 제안하는 그 방향이 다른 방향보다는 분명 좋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강양구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합격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한 이제 2월 달 정도 되고 3월 달 정도 되면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전화 걸 겁니다. 뭐 어떤 전화를 거느냐, 데이트하자고 전화 거는 게 아니고요. 전화를 거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학습량은 스페셜 에듀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스페셜 에듀에 강의를 하러 오는 이날 제가 미리 사무실에 얘기를 해 놓을 겁니다. 학습 미진하신 분을 미리 좀 체크해 달라. 또는 학습량을 아주 우수하게 따라오시는 분을 좀 체크해 달라고 해서 각각 몇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락을 하면 여러분도 그 연락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연락을 받기 위해서 안 보는 건 안 돼요. 우리 꼭 합격하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네트워크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 합격자분이 많이 배출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저희들이 예상하는 합격 예상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 인적인 정보들을 조금은 알고 있어서 많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모여서 6명이 또는 4명이 3명이 모여서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강양구가 다른 분에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이 강양구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이 공간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2022년도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만 좀 고민해 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제안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OT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리 이제 정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